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살고 싶으면 따라와.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할리우드 원로 스타죠. 74살의 아놀드 스월제네거가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에 팬들에게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살고 싶으면 따라와. 영화 터미네이터 2에 나왔던 대사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터미네이터의 일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한 방송 출연에서 2월 초에 5만 명분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게 된다고 밝혔죠. 정부는 위탁 의료기관 10,000곳과 접종센터 250곳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백신 접종에 혼란이 없도록 만전에 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하나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1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식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신년 인터뷰죠. 오늘은 영양군으로 갑니다. 영양군 오도창 군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서 또 경고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영업 손실보장제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이었죠. 정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네, 그렇죠. 왜냐면 사실은 회의 도중에 기재부에서 좀 난색을 표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의 지금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네. 생계가 정말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총리가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총리가 그런 의도를 좀 비친 것 같고 거기에 기재부에서 이게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라고 하면 좀 이제 반대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총리가 좀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네. 그 말은 다른 나라에 법제화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하지 못할 일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 가능한 한 정부가 방역 대책을 세우고 그 방역 대책을 실천하는 과정에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무슨 낯으로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이죠. 네. 지난해 4월에도 전국민 예.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 못마땅함을 좀 나타내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랬었죠. 최근 들어서 국무총리가 강한 목소리를 좀 자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총리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아픔,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반발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국민 모두들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잠재적 대권 도전의 가능성이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이에요. 정세균 총리도.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뭔가 선명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총리로서의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차적으로는
그와 함께 본인이 어쨌든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그 선명성 이런 부분들 좀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했을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일단 수용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뭐 대신 뭐 조건을 좀 달긴 했어요. 조건을 달았는데 조건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범위를 벗어나는 건 할 수 없지만 총리가 지시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안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즉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사실 국회에는 여러 법안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도 법안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제출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그 법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될 것 같고요. 뭐 여야가 공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제화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돕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법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제 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법제화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예. 사항에 있어서는 약간의 뭐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갈 것이다라고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다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면 정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이 3개의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4년 정도 이끌어왔던 강경화 외무장관의 후임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내정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끝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왜 갑자기 교체가 된 걸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발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당에서 여러 번 그만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경화 장관을 계속 같이 이제 임명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뭐랄까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태이고 또 최장수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정부의 새로운 어떤 면모를 보여줄 것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게 뭐 강경화 장관 임명된 지 1년 됐고 2년 됐다면 뭐 그게 그런 검토가 안 될 수 있겠지만 4년이나 장관으로 재직을 했고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새로운 어떤 대북 관계 또 한미 관계 그리고 외교 전체의 역량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의용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안보실장을 3년 동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 있으면서 북미 대화,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주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어떤 철학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그걸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정의용 실장이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북미 관계만 전문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 외교관 출신이에요. 네. 외국의 대사도 하셨고요. 공사도 하셨고요.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외교 관료 출신입니다. 네.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이제 안보실장을 하면서 대북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외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이제 대북 관계 관련하고 남북 관계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한반도 관련된 정책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인 평가 부분을 높게 사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해서 거짓말쟁이다 이러면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과연 바른 선택이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뭐 저는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일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수사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면 우리나라 이익에 맞는 정책이나 아니면 뭐 외교 정책들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가 있을 때 가능한 한 트럼프 행정부를 잘 설득해서 북미 관계 개선이 잘 되도록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구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으면 그럼 똑같이 갈 거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반도 정책과 관계되어져서 그게 어떻게 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연관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설득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일했던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태도들이나 모습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좀 바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저는 숨어 있다고 봐요. 폼페이오 장관의 그런 내용 자체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외교적 수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걸 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우리 이익에 맞아야 돼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 정부를 잘 설득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정의용 이제 외교부 장관 내정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경화 장관이 워낙에 네. 예상 외로 이렇게 교체가 돼서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가 이번에 이렇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코로나 관련 북한에 예를 얘기였죠. 들면 네.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가 있냐 없냐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강경화 장관만 얘기한 게 아니고 국정원장도 얘기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 거의 진실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네. 외교부 장관도 그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말에 해서 김여정이 예컨대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뭐 좀 비난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강경화 장관을 바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북한은 늘 그렇게 본인들한테 좀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김여정이 그러면 우리 정부 대통령 공격 안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공격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공격 한마디 때문에 정부가 강경화 장관을 바꾸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김여정 부부장이 그런 얘기 한 것이 그렇게 큰 무게감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늘상 하던 행동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은 전략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한 정부에서 4년 이상 장관을 재직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다 2년 길어도 3년 이내에 바뀌는 경우들이 많고요. 인적 쇄신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변화를 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김여정의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할 정부가 그 정도의 판단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남 관리를 김여정 부부장이 네. 총괄하고 있는데 눈밖에 네. 난 강경화 장관보단 정우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낫다라고 봤다. 뭐 이런 일각의 얘기도 있는데 이건 아닐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보시면 그렇게 돼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외교부 알겠습니다. 장관이 물론 역할을 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대북 관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통일부 장관이 하는 거죠. 네.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을 직접 만나는 것은 국가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북 관계는 외교부의 물론 한 분야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통일부가 직접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용 실장, 전 실장이 외교부 장관이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 또 관계를 잘해서 대북 관계 잘 풀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물러나고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죠. 이렇게 되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이렇게 양강 구도로 압축이 된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고 아마 대표 경선에 나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도 본인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우상호, 박영선 두 분의 양자 대결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얼마나 흥행을 일으킬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후보가 지금 예비 경선에 뛰어든 사람이 14명이에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네. 부산시장은 10명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나와서 흥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양자 대결이 되면 더 격렬한 논쟁
또는 토론 이런 부분이 강해지고 선명성이 명확하게 두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즉 명확하게 어떤 정책이 있느냐, 또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또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장단점은 다 있지만 많이 나오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두 사람만 맞대결하는 것도 민주당의 어떤 후보의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후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뭐 두 명이서 이렇게 잘 양강구도로 압축됐다가 또 주목을 확 끌고 하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4명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예비 경선을 통해서 4명을 뽑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그리고 나서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 협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단일화 과정에 대한 지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럼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모든 언론의 보도는 단일화 합의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중점이 될 거고요. 네. 대신 이제 민주당은 그 사이에 2명만 나오기 때문에 정책 대결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네. 정책적 부분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이 또 강점으로 평가받을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야권 쪽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통합 단일화를 위해서 원샷 통합 경선하자라고 했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바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공천 신청 접수가 마감이 돼서 서울시장 보선 공천이 14명, 부산시장 보선 공천은 9명이 됐는데요. 그럼 국민의힘 당내 경선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뭐 제가 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앞서가는 분은 아무래도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이제 전 원내대표 이런 쪽이 아마 이제 주축이 되지 않을까는 제가 예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그렇게 아마 흘러갈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되면 1차적으로 26일까지 4명의 예비 후보를 뽑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예비 후보가 4명이 뽑히면 그 중에 이제 본 경선을 3명을 뽑고 1명이 뽑히면 이제 그 뽑힌 사람이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지금 대표 이렇게 아마 단일화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야권 단일화 협상을.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포인트를 어디에 봐야 되냐면 이 단일화 협상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고 저는 봐요.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하는 거는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가 이제 뽑히게 되면 이분하고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뭐 금태섭 전 의원이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나온다고 하면 세 분이 이제 단일화 협상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잘 제가 이런 표현 아름다운 경선이 되느냐의 단일화 합의가 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만약 거기서요 삐그덕거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갈등이 계속 노출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단일화의 과정이 얼마나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절대적으로 야권에서는 표를 끌어모으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여져서 이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 내느냐가 결국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경선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치러지겠지만 그 이후에 후보가 압축됐을 때 이제 야권 단일화가 문제일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단일화는 그럼 물론 뭐 지금 전망해 보기에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단일화가 결국에는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즉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안 하면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없다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3명이 나오면 예컨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대표까지 나오면 사실은 표가 분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 높다고 봐요. 다만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수싸움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선을 어떻게 하는가, 단일화 합의를 위해서 어떻게 그럼 결정할까, 이런 이 세부적인 문제 가지고 또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같이 경선하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단칼에 거절했잖아요. 바로 거절했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 갈등에서 과연 지금이야 국민의힘이 후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 명이 딱 결정되면 그분 입장에서도 본인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제가 아까 전제해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높지만 막판에 결렬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추후에 좀 지켜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지역의 단체장 연결해서 계획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양군으로 갑니다. 영양군 오도창 군수 연결돼 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양군수 오도창입니다. 네, 2021년이 됐습니다. 새해가 네네. 밝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 영양군수 오도창입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최선을 다해서 협조진 결과 저희들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은 상스러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신소의 해로서 특히 민선 7기 영양군 변화의 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행복의 여행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해 인사까지 들었는데요. 지난 한 해 코로나19가 다 했다라는 한 해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코로나19 방역과 또 지역 경제 피해 어떻게 대응해 오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군 행정에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 국민 안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초기 단계부터 촘촘하고 또 강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서 지난해 대유행을 겪었습니다만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또 다중이용시설의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등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통시장 임시휴장과 또 시외버스 승객들을 대상으로 소독 및 발열 체크를 일일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함께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우리 영양군에서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국민 1인당 10만 원씩을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민선 7기와 함께 했던 우리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영양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 영양군은 어떤가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네네. 발생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지금 우리 영양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현재로 4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발생했는데 그 외부에서 발생해왔고 네.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한 명이 발생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잠시 멈춤 캠페인도 진행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추가 확진자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네. 하여튼 저희들이도 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새해에는 좀 희망적인 일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럼 올해 군정에는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 올해 군정 목표로 그 농가 소득 창출, 또 지역 경제 회복,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군정에 영향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농가 소득을 높여드리고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을 목표로 우리 영양군에는 꽃 유통공사가 있습니다. 네. 유통공사를 통해서 홍고추의 안정적 수매로 소득을 보장해주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을 시켜서 우리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고추 수확용 그 파라솔을 전 농가에 보급해서 네. 영양고추 들판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조기 그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그 믿음직이란 마케팅에 우리 그 알리는 데도 또 힘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지난 한 해는 상당히 고생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종전에는 베트남 한 나라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대상 국가를 다변화해서 우리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난해는 우리가 한 23년 전에 그 없어졌던 우리 농산물 품질 관리원 영양 그 사무소를 분소를 개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영양 그 분소가 사무소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양 사랑 상품권 한 60억 규모로 카드를 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2023년까지 그 우리 영양군에 그 소방서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신축에도 우리가 올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지난해 태풍이 2개가 겹쳤습니다. 그때 우리 영양군은 미리 그 우리 색강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영양군민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안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와 또 재난 피해를 겪은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영양군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농업 비중이 크다 보니까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신다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농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은 또 어떻게 되세요? 예, 그 우리 농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농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또 튼튼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금년도에는 잡곡 가공 시설을 우리가 그 설치를 하고 또 과실 전문 생산 단지를 그 조성하고 그래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란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청년들의 그 농업에 그 우리 그 진출할 수 있게끔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을 우리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IT 사업과 접목해서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고,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우리가 그 유치를 했습니다. 한 70억 규모로 유치를 했는데 꾸준한 준비를 하고, 또 요즘은 이제 방제용 드론 교육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첨단 농업을 조기에 정착하는 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양군에 또 굉장히 많은 관광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렇습니다. 올해는 자작나무 숲의 관광 자원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네네. 알려주세요. 예, 우리 그 영양군 그 수비면 죽파리에 93년도에 한 30.4헥타 규모로 그 자작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원을 통해서 우리 지난해 6월에는 국유림 명품 숲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양군에서 이 자작나무 숲을 명품 숲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그 숲 힐링 허브 조성 사업을 우리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28억을 투자해서 자작나무 숲 힐링 센터와 체험원 또 전기차 운영 기반을 마련해서 준비할 계획이라 말씀드리고요. 특히 마을 죽파리 마을 해관에서 한 4.7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사실 접근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곳을 한 5km 정도를 지금 현재 임도입니다만 군도로 성격을 해서 이 도로를 정비하고 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친환경 전기차를 우리가 여기에 배치를 해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5억 원 규모의 또 원래 임산물 카페 유유자작 조성 사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갖추고 해서 정말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작나무 숲은 원래도 유명하지만 산림청의 10대 명품 숲으로도 지정이 돼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들어가는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면 관광객들이 더 늘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하나하나 채워서 우리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거기 있는 지역민들도 함께 관광하시는 분들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읍 소재지를 좀 환경을 정비하고 특히 열악한 농촌 마을을 통해 샛들마을 사업을 저희들이 5개 마을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내년에 한 2개 정도를 더 해서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행복주택 건립 사업도 동시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양읍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우리 영양군에는 100년이 넘은 양조장이 있습니다. 네. 양조장을 복원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호스텔을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을 함께 또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외에도 도시재생 인증 사업을 우리가 원래 유치를 해서 문화마을 커뮤니티 센터 조성과 마을 문화공원 조성,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샛들마을 사업은 우리 마을 단위로 노후주택과 또 생활 인프라를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정비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과 함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도 우리가 지금 110세대를 원래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영양군의 열악한 정비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LPG 배관망 사업을 2,310세대에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너지 복지에 기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금년도에는 마을 단위로 또 원래 한 2개 내지 3개씩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에너지 복지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 또 샛들마을 사업, 행복주택 건립 사업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은 경북에서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오랜 수건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지. 참 정말 답답합니다. 네. 우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인구가 영양군에 한 1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말 17,000명 저지선이 무너져가지고 저희들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농촌 고령화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 인구 고령화 인구가 37%를 넘을 정도로 좀 농촌이 정말 늙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양군에서는 인구 감소 현상을 우리가 좀 줄이고자 나름대로는 영양군 인구 증가 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신규 전입을 유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 귀농귀촌을 돕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구 지킴이 대응 센터를 만들고 저희들이 그 키즈 카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키즈 카페 아이로를 저희들이 우리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올해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공립지역아동센터와 또 우리 영양군에서는 원래 그 수영장을 갖춘 청소년 수련관이 그 올 봄에 개장을 목표로 지금 그 건물을 다 짓고 그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과 또 노인복지관을 우리가 다 지어놓고 이제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에 들어가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이 외에도 뭐 체류형 귀농 체험 마을 조성과 또 도시민 체험 농원을 조성해서 정말 성공적인 그 귀농 정책을 그리고 또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 유입 증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성공을 해서 내년에는 인구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하는 것들 시청자 여러분께 또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끝으로 네.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요. 청취자 네네. 여러분께 끝인사 잠깐 네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올 한해는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잘 사는 영향을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영양군 오도창 군수와 함께 새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최근 국토교통부는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역세권 개발의 용적률을 최대 700%로 완화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지 싶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지하철역 근처에서 내가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아파트에 대부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기존에 이제 뭐 땅이 한 100평 정도 있었는데 거기다가 2배 정도 그 전체 세대 규모를 해서 한 200평 정도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번 개정안 기준으로는 7배 정도 늘어나는 정도의 규모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가장 쉽지 않을까요? 같은 네. 땅인데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공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역세권만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주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실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대부분 자기 직장 근처나 도심지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 신도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공급 정책이 그 시 외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도심지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가장 필요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입장에서 가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게 지하철 역세권,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사업 이런 거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기준안이 역세권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살고 싶고 모두가 머물고 싶은 그런 곳에 집을 지어서 좀 네. 수요를 반영했다. 그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언뜻 듣기에는 역세권의 건물 많이 높일 수 있으면 뭐 공급이 네. 많이 돼서 공급 늘리겠다는 정책과 잘 맞아 떨어진 거다 싶은데 발표가 네. 나자마자 이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나 좋은 데서 잘 살고 있는데 남들이 더 들어오는 거 싫은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건축의 입장에서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작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반 그 부모들 입장에
입장에서는 학교 배정 문제가 있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교통 혼잡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보통 주차장 면적을 한 집당 주차장을 한 1.2대, 뭐 1.5대까지도 주고 있는데 좁은 땅에다가 많이 지으려다 보니까 주차장 그 규칙도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더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해진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역세권은 이미 개발된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뭐 거기에 더 용적률을 높여서 더 많이 짓게 해주면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지금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래도 고층 빌딩이 밀집돼 있는 곳에도 인기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개발을 하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롭pongi 힐스라는 회사가 그 땅이 있는데 네. 그곳에 이제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고층화 시키더라도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공원 시설이라든가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드는 복합 시설 개발이 되었다는 것들이 크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나오는 공급 정책의 문제점들은 거기에 주거 중심으로 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는 고밀도 복합 시설이 아닌 고밀도 어떻게 보면 적화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민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물론 수요를 반영을 했지만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부정적인 입장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또 용적률로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 성격을 띠는 집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임대주택일 텐데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그 건물이 과연 이익이 올라갈까 싶기도 해요. 일단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지금까지 이런 예언들이 나왔을 때 실행이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택의 입장이 아니라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간의 분리, 어쩌면 계층을 분리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근데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공급 정책이 그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주차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 시설을 완화한 상태에서 세대 수만 더 늘려서 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형태로 해서 장기 임대주택을 넣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기존 아니면 또 새로 생겨난 기존 그 다시 들어가야 되는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았는데 그분들이 너무 이제 뭐 밀집해서 좋아서 교통도 안 좋아지고 애들이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콩나물 학교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개발 이익을 그냥 공급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그 공공복지시설도 좀 더 많이 지분을 넣어달라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주차난 이걸로 지금 뭐 칼부림까지 나는 마당에 그 주차난 안에도 콩나물 학교 누가 어느 학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반드시 반영이 돼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보면은 공급이 원만하지 않아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입장에서 이번에도 보유세, 양도세 완화 조치 없었잖아요. 근데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서 시장에 나올 공급 물량이 결국에는 정부 예상과 달리 늘지 않았고 그래서 가격 안정도 결국에는 또 못 이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고 그걸 통해서 공급을 좀 완화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도 통계를 해봤지만 작년에 연간 증여가 15만 2천 건으로 해서 역대 최고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만큼 차라리 매매보다는 증여를 해서라도 나는 더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판단들이 일어났던 것만큼 그만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가 없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법인에 대한 뭐 중과세 부분, 양도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가 나왔더니 그거에 통해서 나와 있는 그 개인들이 너무 빠르게 경쟁적으로 사다 보니까 그 가격도 결국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사는 형태가 또 이루어졌다라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족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또 주택시장에서도 양극화는 더 벌어졌고. 그렇죠.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누가 그걸 내놓고 싶겠어요. 증여를 하겠죠. 지난 시간에도 이 영끌 얘기가 나왔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도 어떻게 보세요? 2030 세대 이 영끌 계속 될까요? 연초부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처음 이 정부가 그 출범하는 당시부터 서울 집값 잡겠다, 강남 집값 잡겠다 해서
주요 타겟이었던 것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 상승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준은 보유세를 해도 안 되고 정책을 해도 안 되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더 해야 되고 아니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빨리 해야 돼라는 그 분위기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컸던 게 저희가 작년 11월 19일 날 임대차 관련된 전세 대란이 났고 나서부터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집값은 당분간은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네. 하셔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대책, 국토부의 완화 조치까지 나온 상황에서 집값 안정화는 저번 주와 의견이 같으신가요? 아직 조금 힘들다. 네. 저도 뭐 다 많은 자료들을 보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한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의견들 중에서 정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책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검색 위주였다고 한다면 인터넷 블로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라고 해서 가장 손쉽게 보고 있는 일반 채널들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들도 뭐 공식화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화가 되다 보니까 그 정보를 통해서 계속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가 아닌데도 그거 시장을 약간 어떻게 보면 부추긴다고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